오늘은 120여 년 전에 조선에 선교사로 온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쓴 1900 조선에 살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4장 조선의 영혼 서울에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이분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토속 신앙을 기독교적 잣대로 판단하는 일부 글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화기를 지나가면서 전통과 신문물이 혼합되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던 우리 조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그려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랑하고 또 새 아이를 여기서 나와 키웠다고 하는데 그만큼 조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온 그의 삶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수년간 조선에서 살았는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외부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 그 경험은 참으로 흥미진진해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즐겁게 여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에 대해서는 세상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나 자신이 대단히 사랑하게 된 조선인들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명확한 지식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데 이 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감상을 피력하는 데 치우치기보다는 아득한 곳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매우 알고 싶어하는 남성들,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데 모아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이 글을 썼다. 역사나 지리 등의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헐버트 교수의 저술과 기포드 목사의 저술에서 많은 것을 빌렸다. 1909년 8월 20일 조선의 춘천에서 제이콥 로버트 무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세계의 모든 도시 중에 서울만큼 독특한 도시는 없다. 하늘 아래에 이와 비슷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서울의 인구는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다. 성 안에는 대로가 2개 있는데 남대문에서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종각에 이르는 길과 종로 혹은 동대문로라 불리는 길이다. 이 두 길은 동양의 다른 도시의 길들과는 달리 매우 넓고 종각에서 합쳐진다. 그 밖에도 서너 개의 넓은 도로가 있는데 대로라고 부르기에는 길이가 별로 길지 않다. 그중 북궁 앞에서 시작되는 길은 워싱턴 시내의 펜실베니아 가만큼 넓다. 그 밖에 다른 길들은 그 고상한 이름들을 높이 살 수는 있지만 굽은 골목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다. 이 길들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어진 흙집들을 오가는 통로 외에는 별다른 구실을 하지 않는 듯하다. 도시 주변의 산들은 높지만 길들은 거의 평평하다. 폭포도 있어서 개천에 물을 잘 대주는데 이 개천들은 도시 한가운데의 내를 거쳐 천천히 흘러가서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수로를 거쳐 도시 성곽 아래로 흘러나간다. 어떤 도로에도 인도는 따로 없다. 길가는 이런 큰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오물들의 하수구 노릇을 한다. 집들은 개천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어 집집마다 편리한 수채구멍을 통해 모든 종류의 오물을 매일같이 개천으로 흘려보낸다. 세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개천에서 불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천에 사는 세균들과 미생물들의 종류와 수에 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열린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악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냄새 문제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한 조선인 신사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친구가 이 큰 도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예, 매우 좋아요. 하지만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도 생각난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온 여인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여 그녀에게 내밀었다. 음식 중에는 후추와 쑥으로 향을 낸
우리가 아주 좋은 음식으로 여기는 소고기 요리가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그녀가 다시 방문을 했고 우리는 같은 소고기 요리를 대접하게 되었다. 아내가 그녀를 위해 한 접시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 하인이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그 요리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전날에도 그녀는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냄새가 고약하다나요? 의사가 세균과 미생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서울 주민들은 이 좋은 시절이 오기 훨씬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세균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2달 동안 찾아오는 장마가 모든 개청과 수로들을 씻어내기 때문이리라. 또 하나 이들이 무사한 까닭은 1년 중 3달 동안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이들 동양의 세균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큰 도시의 그 많은 집들 중에 2층 이상의 집은 몇이 안 되는데 그 2층 집들은 모두가 서양인들이 온 후에 지어진 것이다. 이 점이 내가 보고 들은 다른 도시들과 서울의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은 기와와 집으로 덮인 1층 집들의 도시다. 인근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기와로 포장되고 초가지붕으로 술을 놓은 도시의 모습이 잘 보인다. 도시 안에는 사실상 사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단 한 곳밖에 없다. 이 사원은 천단으로서 폐하께서 예를 올리는 곳이다. 사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어떤 여행객들은 서울이 종교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국의 다른 모든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가정들도 나름의 신앙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엄격히 말한다면 서울에는 상업용 가옥이 거의 없다. 즉 전적으로 영업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집이 없다는 뜻이다. 상점이나 가게로 쓰이는 집은 대개 가족들이 다른 한쪽을 쓰고 있다. 일반적인 상점은 집 정면에 난 반평 정도의 방이다. 집의 정면은 영업시간 동안 모든 것을 치워 가게 전체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잘 지어졌다. 팔 물건들은 지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방의 세 면에 물건별로 따로따로 쌓아둔다. 손님은 물건을 사는 동안 상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고 상인은 거의 모든 품목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방 한가운데에 방석을 깔고 앉는다. 도매업을 하는 좀 더 큰 가게들도 있지만 미국의 상점들과 비슷한 점은 거의 없다. 서울에는 일이 없어 한가한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들은 시간이 넘치는 양반들이다. 그들은 양반이기 때문에 노동이나 상업 같은 너저분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관청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사무적인 일조차도 안 한다. 양반의 일이란 관직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며 서울은 양반들에게 최상의 도시다. 이 양반들의 대부분이 평생 관직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만 그 지위를 끝내 얻지는 못한다. 관직을 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 안에는 작은 동네나 특정한 구역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호구지책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외관으로 보아 주거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방인들로서는 설명을 들어야만 그곳이 제조업을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곳에는 의류구역, 항아리구역, 신발구역, 모자거리 등이 있고 대장장이, 은세공장이 그 외에 또 다른 상점들도 있지만 모두가 엇비슷하다. 시장은 아침마다 남대문과 동대문 안쪽의 넓은 거리에 선다. 상인들은 해가 뜨기 한참 전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채비를 한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침 9시쯤이 되면 시장은 문을 닫는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길거리와 장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진다. 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상점들이 하루 종일 열려 있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 남산의 기슭을 걸어 올라가 보자. 그 기슭에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도시경관을 볼 수 있다. 산 옆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그늘 아래의 오솔길을 따라 가로질러 내려가다 보면
마주치는 남자마다 모두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 인부가 자신의 흰 윗도리를 석 달 동안이나 갈아입지 않아 그 색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도 참말이다. 무슨 상관인가. 그래도 그 옷은 본래 흰색이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말했듯이 서울에는 인도가 없다. 어른들, 아이들, 말, 소, 개들 모두가 같은 길을 함께 걷는다. 길 한복판에서 자기의 소가 만든 그늘 아래 드러누워 이내 잠이 들어버린 남자도 볼 수 있는데 그 소는 손님이 와서 주인을 불러 깨울 때까지 뗄나무를 등에 진 채 서서 기다린다. 어떤 여인은 녹색 장옷을 머리부터 덮어쓰고 그 자락이 거의 땅바닥까지 닿도록 걸치고 있다. 이 옷은 지체가 높은 여인네들이 길거리로 나갈 때면 항상 걸치는 베일이다. 저쪽에는 큰 상자 모양의 탈 것을 마치 해가 지기 전에 어딘가에 운반해야 할 것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것은 가마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양반댁 여인이나 선비가 타고 있다. 숙녀용 가마는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그 안에 사람을 볼 수 없고 남자용은 열려 있어 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쪽 편에는 콩을 3대 정도 담을 만큼 큰 모자를 쓰고 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상주다. 삼배 조각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라. 그의 긴 도포도 삼배로 만들었으며 소매는 밀가루 포대만큼이나 크다. 타고난 옷만 걸친 채 길 아래로 내려오는 한 무리의 소년들도 보인다. 소년들이 6에서 8세가 될 때까지는 여름이면 이러한 광경은 어디에나 있다. 저 골목에서 막 나오고 있는 작은 소년은 정혼을 한 것 같다. 상투를 틀고 작고 노란 색깔의 초립을 쓴 사실이 말해준다. 다른 모든 소년들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머리를 따 등 뒤로 내려뜨리고 있다. 아침이 곧 지나갈 것이라 그때까지 남산 꼭대기에 도착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시냇물을 서둘러 건너야 한다. 시냇물은 산의 절벽 아래에 있는 저쪽 샘에서 솟아난다. 여인네들이 빨래하는 광경을 보자. 그들은 평평한 돌판 위에 세탁물을 놓고 얼룩 없이 하얗게 될 때까지 방망이로 두들겨 댄다. 이는 이 오래된 도시에 사는 여인네들의 일상사다. 지난밤 한밤중까지 당신을 잠 못 이루게 만든 투닥탁 투닥탁 하는 소리는 낮에 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옷들을 두들겨댔던 이 여인네들의 다듬이질 소리일 것이다. 이 방법이 최고의 세탁 방식이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 여인네들이 빨래방망이로 두드린 것보다 더 훌륭한 세탁물을 여태껏 보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남산의 정상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조선 수도의 훌륭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도시 북쪽에 있는 북한산 아래 저곳에 성곽이 보인다. 북궁도 있는데 그 궁궐은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던 곳으로서 그 마지막 큰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인들과 그 동조자들이 왕비를 살해한 사건이다. 궁의 중심부에 있는 탑 모양의 지붕 아래 마치 공중에 뜬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 큰 건물이 근정전인데 지난 수세기 동안 조선의 왕들이 그 안에서 신하들에게 보고받으며 호기심 많은 외부 세계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던 이 은자의 나라인 조선의 국사를 처리해 왔다. 만일 이 오래된 건물의 벽과 기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세상을 전율케 할 것이다. 경복궁 주위에는 수천 평에 이르는 기와집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관리들이 거주한다. 이곳은 도시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사는 지역이다. 거대한 돌로 만든 해태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경복궁의 정문에서 시작되는 큰 길가에는 정부의 여러 관청들이 서 있다. 거기서 좀 떨어진 동대문 안팎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갈색 초가집들이 보인다. 도시 전역에 걸쳐 초라한 집들이 많다. 이 초가집들은 분명 가난의 상징이다. 기와집을 지을 형편만 된다면 누구도 이 도시 안에서 초가집을 갖지 않을 것이다. 넓고 큰 길들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들을 살펴보자. 흰옷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북적이는지 이 광경은 넓고도 넓은 이 세상의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람을 하는 양반들도 더러 섞여 있지만 대다수는 그날의 일밖에 모르고 심지어 일요일의 휴식도 모르는 근면한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배고픔을 겨우 면하고 긴 곰방대에 간신히 담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번다. 조선인들은 충분한 양식이 있건 없건 담배는 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가는 군중 속에는 드문드문 여인네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 남자들과 사내아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을 한 번이라도 구경하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며칠 동안 걸어왔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넉넉하고 이 큰 수도에 할 일이라고는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인력거를 탄 사람들이 어딘가로부터 와서 당연히 그곳에 도착할 줄 알았다는 듯이 인력거에서 빠져나와 활보하고 있다. 인력거는 신문명의 소산으로 서울의 구질서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인들과 함께 왔고 지금은 가마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또한 페인트칠을 한 괴물, 전차가 몇 분마다 소음을 내며 다가와 심지어 양반 나리들까지 이를 당하기 전에 전찻길에서 비켜나도록 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 이 전차들은 한미 전기회사가 소유하고 경영한다. 전차들은 몇몇 미국인 감독하에 조선인 운전사와 차장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스스로 전차를 잘 다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줌으로써 조선인들에 대한 신뢰를 더해준다. 이 큰 도시에서 전차의 윙윙거림과 인력거의 덜컹거리는 소리 외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잠재울 만한 소리는 거의 없다. 무거운 수레와 마차가 덜컹대며 다닐 만한 포장도로도 없다. 사실인즉 마차라고 분류할 만한 것은 이 나라에 거의 없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10년 전 내가 이곳에 온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다. 당시 서울 인근에서 볼 수 있던 수레나 마차라고는 무거운 돌이나 사람의 손으로 나를 수 없는 물건들을 운반하던 낡고 볼품없는 우마차뿐이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 보자. 집의 바닥과 옆으로 나 있는 굴뚝 역할을 하는 수천 개의 구멍에서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곧 도시 전체가 연기로 뒤덮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연기들은 위로 오르지 않고 길을 따라 떠다니며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괴롭힌다. 때로는 도시의 상공으로 우아하게 피어올라 한적한 공동묘지위를 어둠의 장막처럼 덮는다. 대부분의 연료가 소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수천 개의 검은 굴뚝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나올 때 그것이 얼마나 매캐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순사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자주 눈에 띈다. 서양식 제복을 입고 긴 칼을 옆에 차고 다니지만 월급을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이라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오래된 수도의 시민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찰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때로 어떤 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는 술을 마셨을 법한 다른 이웃과 시비를 벌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그 작은 상투를 서로 잡아당기는 일도 일어나지만 실제 당사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별일이 아니다. 그런 소동에는 경찰이 필요 없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간에 그들을 말릴 것이고 내버려 두어도 새벽이 오기 전에 여하간 마무리될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곤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상투를 고쳐준다. 도시에는 병사들이 많아 그들은 수도의 풍경을 묘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들은 신식과 구식이 서양과 동양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병사의 모습으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그들이 품은 야심이라고 해봐야 매일 세 그릇의 밥을 먹고 한 달에 1달러 25센트 정도 하는 적은 월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는 온순한 친구로서 누군가가 갑자기 너무 가까이 들이닥치지 않는 한 조금도 위험스럽지 않다. 그는 길모퉁이에서 자그만 총을 어깨 위로 메고 뒤로 도는 연습을 하고 있다.
요컨대 서구 세계의 대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일손을 놓고 휴일을 보내는 큰 도시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직업도 없고 어떤 종류의 일도 하지 않는 수천 명의 특별한 존재가 있다. 이들은 길을 거닐고 긴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며 옛 지혜의 심오함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선비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이들이 바로 양반 혹은 사대부들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한문 공부를 해서 국왕폐하께서 이런 무가치한 인간 벌레들에게 관직이라는 은총을 내리면 그것을 감up하여 받아들일 존재들이다.